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박사 나와 계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사님한테 여쭤볼 게 주로 이제 환율이에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특히 제일 뜨거운 곳이 우리 한국입니다. 네, 코스피 진짜 뜨거운데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환율이에요. 환율. 그렇죠. 네. 네.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430원대고요. 요거 이제 조금만 설명드리면 지난주 올해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달러 원 환율 주간 종가 평균이 1,412원 정도거든요. 네, 정확히는 1,412원 80전인데 요게 이제 수준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연평균 환율이 1,394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이제 뛰어넘는 거니까 이거 좀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견들이거든요. 네. 요 지금 수준대를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높죠. 높아요. 그리고 1,400원대 환율은 네. 뭐 우리가 과거로 보면 네. 제가 준비한 그림 1번 네, 이제 네. 보시면은 뭐 금융위기 직후 네. 아니면 금융위기 수준인데요. 그림 네. 1번 보면 저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노랗게 표시를 했는데 네. 사실 수준 놈만 놓고 보면 이거 위기 끝 무렵 아니면 위기 다음에 있는 수준 아닌가 아니면 위기에 들어가기 직전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게 지금 1990년대 중반부터 쭉 보여준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수준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 뭐 외환보유액 작은 거 아니야? 아니면 외환시장에서의 불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뭐 자금 유출 이런 거를 생각하고 걱정했던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금융뉴스의 헤드라인이 다 그렇게 나올 만한 수준인데 환율만 놓고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사실 달러 여기에는 과거에는 환율 수준이 이렇게 높을 땐 우리나라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 달러화의 미국과 주요 교역국가의 어떤 환율의 어떤 가중치로 달러 그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보면 이제 실효 환율 비슷한 거예요. 네. 실제 실효 환율. 근데 이거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2번 제가 뭐 보내주신 네, 네. 그림 2번을 보시면 달러 지수. 달러 지수, 예, 무역 가중치로 계산한 보면은 저렇게 지금 계단처럼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면 2014년까지는 저 달러 지수가 95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트럼프 1기 때 한번 점프하고 트럼프 2기 시작하는 거와 맞붙여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러화가 미국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 통화 대비 저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계속 올라왔다고 하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야 이게 달러가 초강세 아니냐 킹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킹 달러 얘기를 하면 저기 그림에서 있던 것처럼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요번에 그 2022년부터 시작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안전통화로서의 달러 수요가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겹칠 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통화 강세를 저 실효 환율로 본 건데 우리가 달러 초강세라고 얘기하면 달러 지수라는 거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6개 기축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세느냐. 달러 인덱스.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준이 한 98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달러 강세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105에서 1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3번을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장표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 저때가 이제 달러 강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인지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달러 지수는 105, 100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 강세라고 얘기했던 그 레벨보다는 지금 달러는 낮은데 도대체 달러 원환율은 왜 이렇게 높은가? 그래서 저 그림과 달러 원환율을 같이 그렸어요. 네. 보면은 다음 그 그림인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달러 지수는 내려오는데 달러의 전반적인 강세는 약화가 되는데 달러 원 환율은 그냥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은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에 더하기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서는 제일 큰 문제는 저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4년 2월, 2025년 올해 초 2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상호관세 나오잖아요. 그 언저리부터 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에 있는데 달러 지수는 오히려 내려오는, 달러는 약세가 되고 원화는 오히려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저 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녹색 그림처럼. 저게 지금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이유도 있지만은 최근에도 달러 강세가 약화됐는데 달러 원 환율, 즉 원화의 약세 정도가 달러 강세보다는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달러 강세 기간인데 초강세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강세에서 좀 완화된 상황인데 달러 원 환율은 이상하게도 계속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에 달러 원 환율이 높았을 때 그때는 한국 문제 중에서 외환보유액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 불안 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그 한국 고유의 문제는 뭘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좀 짚어보고 네. 싶어요. 달러, 뭐 킹달러, 갓달러 한창 얘기했을 때가 22년에서 23년 뭐 고 언저리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110 막 이렇게 갔을 텐데 지금 보면 뭐 98 진짜 99 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달러의 위상 약화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원화는 더 약세가 되니까 그렇죠. 요거 원인이 뭘까? 첫 번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네. 고민되고 왜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높은가를 본 게 이게 1,400을 넘으면서 고민을 한 거잖아요. 사실 지난 뭐 한 1, 2년 동안 1,400원대에 좀 약상 금융시장에서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게 1,400원 넘어가는 게 언제냐 보면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집권 2기 시작하고 상호관세 시작되면서도 관세, 무역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되면서 1,400원대로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니까 그 충격이 진정이 되니까 다시 1,3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1,400원대로 다시 올라온 것이 10월 달 들어가지고 중국과 미국의 관세 어떤 통상 이 관세 및 무역 이 긴장이 다시 높아졌잖아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한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0%포인트 추가해 올리겠다. 이러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무역과 관련된 통상 압력과 관련, 통상 긴장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도 얼마 전에 언급한 부분 보면 이 대미 투자 문제 이제 언급하면서 최근에 환율의 어떤 원인들, 네,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좀 높게 유지되는 거의 원인이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뭐 위안화, 엔화 약세, 연동된 흐름, 뭐 그리고 국내 원인들 뭐 이런 걸로 좀 짚어봤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좀 다른 통화, 그러니까 달러 말고도 뭐 엔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 부분, 아무래도 우리는 아직은 협상이 좀 진행 중인 부분, 복합적인 영향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달러 원 환율이 레벨업을 쭉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1,400원에서 1,400원대로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관세 문제가 좀 잦아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불거지면서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약화가 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1,100에서 아니면 뭐 98까지 내려왔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 뭐 95, 92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한 25%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머지 75% 어디서 왔느냐. 이 관세 관련된 아니면 미국 통화 정책과 다른 주요국 통화 정책의 어떤 괴리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계속 내린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뭐 더 못 내리거나 오히려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 올릴 거를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물론 그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유로화나 아니면 엔화의 상대적 약세 이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엔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랑 엔화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엔화 약세일 때 원화도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25%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엔화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 원화도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지금 엔화가 강세가 안 되고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화의 약세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엔화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영향을 미쳐요. 위안화는 미국과의 어떤 통상 긴장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랑 교역 관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의 통화가 코릴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달러 강세에 더해서 이들 통화의 약세 더해서 원화 약세가 되니까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구조적 내부의 요인이 뭐냐고 보면 이런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로 인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짐에 더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에서도 총재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들어오는 돈보다 투자로 나가는 게 4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대부분 우리나라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외환보액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것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외환시장에서 과거보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가 강세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 25% 더하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증폭된 국내 요인 75%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함의는 뭐냐면 달러 강세라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미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넓어져서 커져서 된 거라고 하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미국 위안화와 엔화 약세 이거는 통상 문제고 또 정치 문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러원 환율이 이런 요인에 의해서 높아졌다고 하면 사실은 통화정책이나 환율 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외교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시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의 환율이 뭐 아까 초반에 소개해 드렸듯이 1,390원대인데 1,394원대였는데 지금의 평균이 1,400원 위다. 지금은 이제 1,430원이고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1,410원대다. 너무 그때보다도 높은데 하면서 단순히 위기감을 갖는 것보다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걸 좀 분석해 보고 요거는 이제 요즘 흔히 나오는 유노말이 됐다 이렇게도 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다 여태까지 말한 걸 종합해 보면 지금의 달러 원 환율의 1,400원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어떤 현상, 뉴노멀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트럼프 1기, 2기를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일본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 노멀을 가지고 오는 이 구조적인 특성에 우리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에 박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서 환율적으로도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뭐 정상회담, 뭐 한미, 미중 뭐 많고요. 여기에다가 FOMC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뭐부터 좀 볼까요? FOMC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거의 시장에서는 뭐 97%로 요거 인하를 지금 점치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나왔던 소비자 물가, 9월달 소비자 물가가 시장에서 3.1%인데 3.0%로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0.1%포인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은 예상해봤던 것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가 약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스티키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컨센서스가 이렇게 97%까지 금리를 인하한다고 봤는데 연준이 동결을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면은 연준의 기준에 따르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 환경이 더 긴축적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방 연준의 정책금리 수준이 이제 상한이 4.25잖아요. 이것도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긴축적이다, 제약적이다 이러는데 금융 환경까지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 물가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거, 그리고 고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거,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내린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10월 달에는 내리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 지금 셧다운돼 있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 데이터는 사실은 그 전에 집계를 해놓고가 이제 나온 건데 10월 달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고. 안 나온다는 얘기 조사를 못 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눈 감고 물가에 대해서는 고용 지표는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거는 주별로 이제 조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어떤 향후 경로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좀 약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위안화하고 엔화 영향도 이제 받는다. 위안화는 워낙에 우리 원화하고 이제 뭐 프록시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엔화는 최근에 좀 연동되는 흐름이 있어서요. BOJ가 바로 또 연달아 있어서. 맞아요. 네, 이 부분의 영향이 조금 더 클까요, 이번엔? BOJ는 어떤 점 좀 볼까요? 일단 BOJ는 이번에는 정책금리 동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취임식에서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도 정부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정부 중앙은행은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중앙은행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지난달 그 일본 소비자 물가가 2.9%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죠. 우리가 옛날에 지금 일본 디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3%대까지 가 있고 제로 성장이다, 뭐 마이너스 성장이랬던 일본 경제가 지금 뭐 1%대 중반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 환경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BOJ 입장,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조건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정치 환경의 변화가 그 인상 시점을 좀 연기시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엔화 약세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화도 약세가 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FOMC, 이제 BOJ 이번 주에 있는 빅 이벤트 연달아 있는 통화정책 회의 요거까지도 좀 짚어봤고 연준 의장을 곧 결정하겠다. 네, 이런 얘기 이제 나오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같이 의견을 같이 할 사람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뭐 조금 더 금리 결정 방향 또 달러의 가치 그에 따른 원화의 가치 좀 변화가 좀 예상해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그 금리 정책 금리 네. 결정 경로는 네. 적어도 2027년까지 지난 9월 점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한 뭐 네 차례 더 100bp 더 이상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25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립금리 3.0까지 가는 건데 그 패스를 따라갈 거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리질리언트하고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장세의 어떤 모멘텀, 성장의 어떤 그 동력은 조금씩 씻고 있는 건 맞아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을 IMF는 2.1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지난 9월 달에 뭐 1.8% 생각을 했으니까, 예상을 했으니까 0.3% 포인트 낮아지는 건데 2.1%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면 뭐 올해 IMF 2.0에서 내년도 2.1이라는 거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는 거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는데 IMF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2.4%, 올해 2.7, 2.4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가 압력 자체는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성장세가 생각보다 덜 강하다, 약하다. 성장세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은 고용 수준 같은 것들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의 폭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물가 압력이 지금 전망했던 것보다 좀 높을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이러한 전망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되면 IMF뿐만 아니라 뭐 IB들 사이에서도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2027년까지 4번의 금리 인하의 어떤 횟수가 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어떤 시점들, 지금 뭐 올해 25bp, 내년도 뭐 25bp, 25bp 해가지고 내려오는 이 텀들이 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줄거나 폭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예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 즉 테크니컬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보면 경기 침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안 한다는 거거든요. 침체 안 간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말씀 계속해 주신 이제 협상입니다. 네. 에이펙에서 협상을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게 당초에 목표로 알려져 있다가 어제 이제 공개된 대통령 인터뷰 내용 보면 여전히 교착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사실은 좀 불리하게 너무 할 것 같으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라는 이제 여론도 있고 뭐 그래도 환율에 부담이 되니까 좀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좀 얘기는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관세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슈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중 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달러 원 환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변화 중에서 관세와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 없어지니까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은 1,390원, 80원대로 내려오는데 1,400원 밑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현 상황을 그냥 지속시키거나 아니면 큰 진전이 없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구조적인 어떤 현상들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00원대는 계속 가지 않겠느냐. 네. 언제까지? 이 이슈가 좀 많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달러 원 환율 연말에 1,340원, 50원대 그런 전망이 이러한 어떤 글로벌 정치, 외교,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레벨업 해야 되는 1,400원 내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펙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무역도 그렇지만 뭐 미국과 중국의 내용들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들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 얘기를 박사님한테 여쭤보기 좀 송구합니다만 너무나 이제 뜨거운 우리 시장이다 너무 보니까 뜨겁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은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될 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들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과서로 얘기하던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도 맞아요. 최근에 덜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주목하세요. 그럼요, 주목하죠. 왜냐하면 사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많죠. 왜냐하면 들어올 때 싸게 들어가는 거고 다 나갈 때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살아 있는 상황이고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달러 원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위험 선호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이 낮은 수준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가 될 때 달러 원 환율은 빨리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